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Guten Tag. 오늘은 제가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볼맛이 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노잼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렇게 디지털로 하니까 제 글씨체보다는 확실히 컴퓨터 글씨체가 좀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파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광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 광학 시작의 배경, 뭐 이븐 알하이삼의 사진기의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배경보다도 이제 이 시대 순서, 처음에는 뉴턴이 입자성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언스가 파동성을 주장했었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서로 VS를 했다. 요거랑 그 이후에 토마스 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입자성이 일단은 주력이었죠. 왜냐면은 뉴턴의 명성빨로 다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자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으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토마스 영이 이중슬릿 실험을 바탕으로 빛의 파동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엔 입자성보다는 파동성이 조금 더 우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물론 이런 이중슬릿뿐만 아니라 다른 뭐 변칙 사례들도 많이 있었겠죠. 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이 이중슬릿이 가지고 있는 파동의 특성이 뭐냐? 요 정도는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바로 파동의 간섭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영이 이제 파동성이라는 게 엄청나다. 뭐 빛은 이제 파동성을 지니고 입자성을 지니지 않는다. 입자성을 지니는 그런 어떤 무언가라면 이게 파동 모양을 띠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을 그냥 뿡뿡 뚫고 두 줄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었는데 헤르츠라는 사람이 광전 효과 실험을 했습니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양광 발전기처럼 이렇게 금속에다가 일정 에너지 이상의 빛을 쬐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었다 했어요. 제가 이걸 수업을 할 때 당구공이나 구슬치기를 빗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물리 시간에 이거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구슬치기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라고 하면 여기 그림이 파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전자 자체는 입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자가 입자면은 파동이 어떻게 전자를 때려서 튕기게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빛이 알갱이 같은 특징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을 여기에 직접 써먹거든요.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해석을 했어요. 빛은 입자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면서 증명을 하고 이 실험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 이게 파동이면 어떻게 이 알갱이를 빼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입자라는 것 자체가 파동처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도 파동이 아닐까?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모든 입자들이 다 파동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나온 게 바로 물질파였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있었죠? 물질파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바로 이제 모든 입자들은 파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빛도 알갱이이지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자도 알갱이이지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파동이 안 보이죠? 그건 바로 물체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야만 그게 눈에 충분히 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두 번째 나왔던 게 입자성하고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면 그 물체는 물체로서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원자 그 자체로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이면 파동의 성질을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 크기가 충분히 작아야만 되는 게 약간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체 크기가 사과만해진다고 해도 파동의 그 진폭, 파장이었나 진폭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10의 마이너스 10몇 승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작아요. 원자 하나 크기 정도의 파동을 이렇게 파동으로 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눈은 안 보이죠. 원자 한 개도 안 보이는데, 그죠? 여튼 뭐 그랬습니다. 이게 광학을 조금 5분 요약했었던 게 바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전자기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한글 파일에는 없는데 그래갖고 요거 이어서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그러면 자 이제 가시죠. 자, 단원열기입니다. 단원열기. 우리가 이제 계속 봤었던 것처럼 단원열기는 당연히 고대에 무엇을 했느냐. 연력학에 대해서도 고대에, 그리고 빛에 대해서도 고대에, 그리고 전자기학에 대해서 당연히 고대에라는 게 있어요. 먼저 고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탈레스라는 아저씨 기억나나요? 모든 이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정전기 현상을 발견했다.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 에보나이트 막대랑 털가죽 문질문질하고 아니면 뭐 풍선에다 문질문질 하면은 여러분 머리카락 붕 뜨고 뭐 물줄기 가져오고 있죠. 그 정전기 현상을 탈레스가 이미 이때 발견을 했어요. 뭐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가죽하고 호박을 문댄 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기 나오는 호박은 그 먹는 호박이 아니라 호박석 할 때 그 돌 호박 같아요. 아닌가? 아니, 먹는 호박을 가죽에 문지르면은 정전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교과서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그냥 정전기 현상을 발견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는 일단 보면은 동양과학입니다. 전 동양과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고 싶었는데 동양과학이 잘 안 나오네요. 여튼 중국에서는 이제 뭘 알았냐면 바로 사남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대요. 사남. 사남. 뭐야, 왜 인서트가 안 눌려? 수정으로 바꾸고 싶은데. 왜 변경이 안 되죠? 이야, 안 되네. 뭐 그냥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냥 사남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냐면 약간 뭐 자석 같은 건데 이게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리키는 거야. 한쪽 방향을 계속 가리키니까 결국엔 뭐예요? 나침반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쪽 방향, 우리는 북쪽 방향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남쪽 방향을 찾는 게 우선이었다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뭘로 개량됐다고요? 바로 나침반으로 개량이 됐다. 나침반으로 개량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요 정도, 요거 2개 정도는 그냥 간단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보기 하나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은 보면은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는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했다. 요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길버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길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했냐면은 바로 이렇게 정전기랑 자석을 서로 다른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힘. 서로 다른 힘이라 생각을 한 거야. 이미 우리가 보면은 정전기랑 자석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거는 배웠었는데 그냥 현상학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같다는 걸 솔직히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힘이라서 이거는 좀 중요해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우리 지구는 바로 거대한 자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의 단원여기, 주제여기 보면은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뭐 설명을 하니 많이 막 그런 거 있는데 여기서 근데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중력도 자석과 유사한 힘이다. 중력도 자석과 유사한 힘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거대한 자석인데 이게 우리가 나침반으로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다른 거를 끌어당겨. 16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갈릴레이 있을 때 사람, 지동설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 얘기했냐면 이 힘의 원거리 작용이에요. 힘의 원거리 작용. 힘의 원거리 작용.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가 떨어져 있을 때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중력과 자석도 유사하다 하고서는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우리 1학기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케플러랑 뉴턴에게 영향을 갑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던 헤르메스주의예요. 요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렇게 좀 지울까? 아니다. 그래도 내년에 써먹기 위해서 냅둘게요. 그래서 이때 옛날에는 뭐라 생각했냐면 단지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신기한 현상. 그래 뭘로 했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신기하니까 마술용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장도 그러고 전기장도 그러고 마찰전기. 여러분 뭐 어디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면은 정전기 모았다가 여러분 다 같이 손잡고 하나 둘셋 띡 하면 동시에 아따가 이지라 하죠. 그게 바로 단지 그냥 신기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국 놀이의 도구가 됐었던 거예요. 놀이의 도구. 이때 바로 옛날에 이랬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아래로 넘어와서 시기가 좀 지났어요. 바로 17세기인데 똑같은 여기도 17세기 아니었나? 17세기 시간이 좀 지났어. 이때 게리케라는 사람이 정전기 발생 장치를 제작을 했대요. 여러분 정전기 발생이라고 하면 당시 우리가 알만한 건 바로 마찰전기예요. 마찰전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작을 했겠지. 이거는 그냥 한 줄 정도 뭐 보기 1, 2, 3, 4, 5번에 나올 만한 보기 하나, 둘, 셋 정도의 중요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바로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레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이 마찰전기라는 거. 그레이는 좀 어느 정도 이름부터 회색이야. 우리 전에 블랙 나왔었죠. 연력하게 블랙이 있었던 것처럼 전장에 그레이가 있습니다. 마찰전기라는 게 바로 물체를 따라 흐르는 유체라고 생각했어요. 유체가 뭐냐? 흐를 유자 몸체자 써가지고 가스라든지 기름, 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고체가 아닌 것들 보면 다 흐르는 것들은 다 유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전자의 이동 뭐 이런 거, 전자의 흐름, 전류, 뭐 아니면 마찰전기에서 정전기 유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때는 전기를 전류라고 따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흐르는 물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덴병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전기를 모아두는 장치예요. 이 병 안에다가 정전기를 엄청 모아둬서 한 번에 뻥 방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손 다 같이 잡고 하나 둘 셋 아따가 하는 게 바로 이 라이덴병입니다. 라이덴병이고요. 이 놀래라는 신부님께서 이런 전기의 신비한 현상을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줬었대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인식을 시켜준 거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17세기, 18세기를 거쳐오면서 이제 당시 전기의 특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야겠다. 짠짠! 전기의 특징. 별 하나 정도만 둡시다. 여기 뭐냐면 바로
뭘 따라 흐르겠어요, 전기가? 여러분, 전기가 뭘 따라 흘러요? 바로 도체를 따라 흐르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 이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금속도 도체잖아요. 물론 반도체, 부도체 금속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금속들은 도체죠, 대부분.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지니는 이 금속들을 따라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체로 전달되면 번개 같은 불꽃이 발생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정전기밖에 없으니까 우리처럼 지금 저 콘센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전기 하면 그 겨울철에 막 타타타타타 거리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뭐냐, 스파크 같은 거예요. 스파크. 그래서 그 스파크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스파크 발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건전지에도 있는 것처럼. 이게 뭐야? 전자잖아. 전자가 마이너스고 이게 원자 핵이잖아요. 양성자. 그래갖고 이게 뭐냐?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자석처럼 두 가지 성질을 지닌다는 겁니다. 자석은 뭐예요? N극, S극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인력과 뭐겠어? 반대편. 그죠? 청력이죠, 청력. 예전에 누가 그 기말 시험에 아마 이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거 문제로 나왔었나 뭘로 나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 청력이라고 써야 되는데 천력이라고 썼어요. 천력. 이거 아니에요. 밀척자예요. 밀척자. 상대를 배척한다. 이런 단어가 있죠. 내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그냥 책 읽다 보면 알게 돼요. 배척하다. 요런 할 때 척자랑 요 척자는 똑같은 겁니다. 밀어낸다는 뜻이죠. 이렇게 17세기, 18세기 들면서 전기의 세 가지 특징. 매우 단순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아마 미국의 그 100달러에 나오는 지폐 아저씨 있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피레침 개발했다,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뭐 했냐면은, 처음에 이 번개를 끌어들였다고 막 했었잖아. 그게 바로 뭘 갖다 끌어들였냐면, 이 라이덴병이에요, 라이덴병. 여기, 이 놀래라는 아저씨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 책에는 그냥 라이덴병으로 신비한 현상 보여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아마 라이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라이덴병이겠죠? 이 라이덴병하고 연을 갖다가 번개를 유도했어요. 그래갖고 뭔 현상을 발견했게? 그냥 뭐 번개가 전기 현상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 확인했다는 거죠. 전기 현상 가지고 있다. 전기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뭘 개발했다고요, 아까? 피레침을 개발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돼요. 피레침을 개발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번개를 유도시켜가지고 땅으로 흘려보내는 장치죠. 그래서 감전사고라든지 이제 낙뢰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1번에서는 나름 중요합니다. 쿨롱. 고등학교 물리 1에서부터 쿨롱의 전기력이 나오죠. 바로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식이 진짜 똑같아요. 중력처럼 작용한다. 어떠냐면 중력의 크기는 R제곱 두 물체 사이가 R이라고 치고 질량이 M이면 R제곱분의 GM1, M2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력도 두 전하가 있을 때 두 전하의 거리가 R이라고 하면 R제곱분의 K, Q1, Q2예요. 이거 서로 두 물체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곱한 거를 두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비슷한 거지. 이거를 뭘로 하려면 실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뉴턴도 그 중력 가속도는 뉴턴은 그거 뭐야 그냥 요렇게 연역적으로
요쯤 될 거다. 중력 상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중력 상수를 알게 됩니다. G값을. 그래서, 이제, 전기력이랑 중력에 대해서, 이제, 둘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력 하고 있으니까, 정교한 실험으로 입증했다. 실험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실험적으로. 알겠죠? 마치 우리가 얘기했던 줄처럼,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이론적, 와트가 열소 이론이 엔진 만드는데, 전기관 만드는데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는 근데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전자 거리 이걸 어떻게 알아? 여튼 그래요. 여러분 나올 때 이거 실험이 아니라 이론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죠. 물론, 시험 문제는 누가 낼지 모르겠지만, 난 전자기학을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몇 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맥스웰 방정식 그거를 과학사 물리 발표했었잖아요. 마인드맵 그거 할 때 하니까 갑자기 짜증 나더라고요. 바로 이제 세모 여러분 거꾸로 한 거 뭔지 모르지. 그거 다 이제 수학 곱하기 같은 거예요. 곱하기 3차원 곱하기인데 여튼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일단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전 전자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리 제곱을 반비례한다.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볼타도 중요합니다. 볼타는 뭐냐면 이 건전지의 원형인 바로 볼타 전지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아마 들어본 친구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지가 뭐야? 건전지거든. 건자는 마를 건자 써서 마른 전지해서 건전지인데요. 이 볼타 전지는 책에 밑에도 나와 있지만 그 책 아래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액체로 돼 있어요. 옛날 전지들은 다 액체로 돼 있었어요. 액상으로 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고체 전지는 건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튼 이 볼타 전지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전하들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 다 나오죠? 전해 액으로 해서 구리판, 가연판, 샬라샬라 하는데 이 전하들을 요 액체에다가 가둬놔. 어떻게 돼요? 정전기가 쌓여있겠죠? 이거를 이제 조금씩 덜어다 쓰는 거야. 이게 예전에는 마찰전기로 인해서 정전기 싹 하면은 한 번에 모든 게 한 번에 다 흘러버리니까 스파크가 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처럼 전류 I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볼타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물질 내부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 볼타 전지가 여러 실험에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바로 세계 최초의 볼타 전지에 대한 의의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전지이다. 세계 최초의 전지예요. 나였으면은 내가 문제 되잖아. 세계 최초의 전지는 무엇인가? 1번 볼타 전지, 2번 쿨롱 전지, 3번 그레이 전지. 너무 보너스인가? 또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뭔 얘기냐? 전기를 한 번만 뜩 쏴버리면 에이씨 하면서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전기기계의 발명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전기기기를 만들었대요. 전구도 이런 거 이제 다 써먹겠죠. 생각해봐. 정전기를 활용하면은 전구 키면은 0.1점 푹 하고 그냥 끝나겠죠. 이 볼타라는 사람은 물리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발명이라든지 이 과학적으로는 매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용적인 어떤 공학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웨르스테드입니다. 웨르스테드는 지금 앞쪽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별 2개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중학교 때 한 거예요. 그죠? 했다고 생각할게요. 쿨롱하고 볼타 아까 중요한 2명 이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기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쿨롱이라는 사람은 결국 전기의 힘을 얘기를 했고요. 볼타는 전기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이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바탕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이론 및 실험적인 거, 그리고 실용적인 거
이렇게 연구가 된 이후에 전기가 가진 힘의 활용성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전기 자체, 이게 뭐냐, 이거 쿨롱이 얘기했었다 했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데 있어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거를 바로 볼타 전지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데 써먹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나오죠. 여러 실험에 활용되고 다양한 전기 기계 발명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게 이제 전기가 가진 힘에 대해서 활용성을 이해했어. 하지만 이렇게 되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랑 자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린 지금 아직까지 전기에 대해서만 밝혔잖아, 그지? 이 자기에 대해서는 자석의 힘, 그러니까 즉 자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뉴턴에게 영향을 받은 몇몇 사람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게 이 두 개가 똑같은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하는데 뭐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화장품이 데이비야, 데이비. 이 데이비랑 웨르스테드 이 두 사람은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왜 데이비가 먼저 나오냐면은 뭐 볼타던지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가서 그래요. 데이비 먼저 나오는데 실제로는 웨르스테드가 더 선배입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분리를 해둘까? 여러분 쉽게. 아우 그럼 떨어지면 안 되겠네. 이거를 줄이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튼 이 데이비라는 사람이 볼타 전지를 활용해가지고 뭘 성공하냐면 여러분이 익히 들어봤을 전기 분해를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물의 전기 분해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양 끝단에다가 그 전극을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성공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모르겠어. 중요한 이 부분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이게 막 이렇게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칼리 금속 이거는 웬만하면은 저는 패스하고 싶어요. 근데 책에 있으니까 일단 할게요. 알칼리 금속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알칼리 금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염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 금속을 뭐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돼 있네. 뭐 그랬대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네. 여기에서는 이제 전지 중에 화학 전지입니다. 왜 이래?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전지. 오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웨르스테드는 이거 여러분 들어봤을 테니까 흐르는 뭐 주변이야? 흐르는 전류 주변에 사실 전류 자체가 전류의 흐름인데 흐르는 전류는 말이 좀 그런데 여튼 뭐 책에선 그렇게 나와 있네요. 흐르는 전류의 주변에 뭐가 확인됐냐? 바로 자기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자기장, 요 장은 바로 공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공간인데 요때는 이제 자기장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뭐 여러 자기장이 뭔지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흐르면 나침반이 주변에 있을 때 또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돈대요. 그래갖고 요 나침반. 그래서 이게 원래 웨르스테드도 실험을 이걸 직접 한 게 아니라 뭐 전기 실험하다가 주변에 나침반이 있는데 전기를 흘려보내기 갑자기 오잉 하고 삐용 하고 도는 거야 나침반이.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 우연이 세상을 바꾸게 되죠. 웨르스테드에게 영향을 받았던 바로 데이비, 아까 여기 나와 있었죠? 이 데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활용했냐면 바로 철가루를 활용을 했대요. 철가루. 여러분 실험해봤죠? 철가루를 자석에다 뿌려놓고
왜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있잖아. 그 판 위에다가 철거를 싹 뿌려놓으면 밑에 자석 갖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바로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거거든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요 앞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웨르스테드랑 대입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류가 흘렀을 때 바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림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요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전기와 자기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요 앞에서만 해도 전기와 자기가 다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는데, 웨르스테드랑 데이비의 요 실험 덕분에 그래서 이제 전기랑 자기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여기까지 앞부분이고요. 이제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러데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패러데이는 뒷면인데, 요 앞에서 나왔던 웨르스테드에게 영향을 받았던 데이비, 이 사람의 조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패러데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처음에 막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점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서점에서 알바하면서 책들 좀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전자기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 혼자 실험을 졸라게 해요. 내가 수업 때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이 사람 몇만 번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엄청난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죠. 이때 패러데이가 바로 데이비라는 사람의 조수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웨르스테드의 실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웨르스테드의 실험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통합과학 중간고사 때 이미 범위였어. 시험 범위. 잠깐만. 뭐냐면 전류의 변화가 그러니까 웨르스테드의 실험은 전류의 변화가 바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하면은 자기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전하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 변화에 의해서 이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한 거지. 여기 얘기했었던 요 몇몇은 전기와 자기가 따로 생각했었던 하나로 생각했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흐를까? 뭐겠어요, 여러분? 배웠으니까 알겠지? 통합과학 때. 바로 전류죠, 전류.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던 게 바로 패러데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요거가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이 전자기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요. 요만큼 이제 중요하다. 꼭 체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요거까지 할게. 에이, 얘다! 요 정도까지 됩니다. 실험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니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통합과학 공부했으면. 여기 이렇게 도선을 원형 모양으로 감아요. 원통 모양 감아서 자석 왔다 갔다 해. 자석 왔다 갔다 하면 뭐가 흐른다 했죠? 바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했습니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었어요?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습니다. 전자기 유도.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전자기 유도다. 그래서 이게 뭐의 원리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다 통합 시간, 패러데이 파트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왜 우리 발전기 파트면 전자기도 그 코일 자석 왔다 갔다 하고 뭐 유도 점유가 더 세지는 방법 세 가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가 됐다. 요 정도 이제 알아주면 되겠죠. 발전기의 원리가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학적으로 직접 증명하고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러데이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직관적인 이해.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뒤에 또 연결돼서 나와요. 전자기력의 분포를 역선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역선. 역선이 뭐야? 힘력제다 실선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형으로, 단순한 선으로 그냥 나타낸 거죠. 여러분 이미 배웠어. 중학교 때. 바로 요거 있죠. 요 화살표. 이 자기장은 요 N에서 나와서 화살표가 S로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는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나와 이렇게 쭉쭉쭉 플러스에서 쭉쭉쭉 퍼져서 마이너스에서 쭉쭉쭉 들어가죠. 이게 바로 역선이에요, 역선. 그래서 자기력선, 전기력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역선들은 교차하지 않고 왜 그런 거 우리 나오잖아, 그지? 이 선들이 분포있는 요 종이가 뭐야? 결국 이게 공간이거든요. 이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바로 장이라고 해요, 장. 역장이라 하죠.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장이라 해서 역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선생님이 왜 굳이 이거를 넣었을까? 교과서에 이 그림이 안 돼. 왜 이걸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이 화살표들이 다 이제 그런 역장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딱 보면은 여러분 이거랑 봐봐. 요 그림이랑 여기 이거 세 번째 수식 있죠?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요거랑 요 그림이랑 이해하기 어느 게 쉬워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위에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죠. 아래 게 표현했다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를 선호했던 패러데이는 전자기력의 분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역선으로,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역장의 진동에 의해서 뭐가 전달되냐면 바로 이 힘들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 화살표가 다 요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을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아래로 가죠. 그러니까 위 갔다 아래 갔다 위 갔다 아래 갔다 이게 뭐예요? 진동이죠, 진동.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야? 전자기파라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앞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장의 의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 화살표 그림들 있죠? 여기 의의가 뭐냐면, 전자기력을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의 원거리 작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교한 실험으로 원거리 힘을 이제 실험으로 증명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모식도라고 하죠. 이렇게 역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맥스웰한테 영향을 미친, 맥스웰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이 맥스웰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거 참고사항인데, 이렇게 본인도 어려웠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공개 강연을 한다든지 멘토링 활동, 좀 교육 봉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성 킹이에요. 아인슈타인 봐봐, 지 사촌이랑 결혼한다고 막 난리 피고. 에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썰은 언젠가 누군가 물어보게 된다면 알려줄게요. 아인슈타인 썰.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요것들. 이게 이제 이번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맥스웰은 오늘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해요. 두 번째. 패러데이 다음으로 중요해요. 패러데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맥스웰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웨르스테드입니다. 요 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 셋 다 중요해요. 근데 이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장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요게 진짜 딱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데이는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면 봐봐 여기도 직관적 이해 이런 거 나와 있죠. 맥스웰 어때요? 지금 다 수학적으로 돼 있죠. 수학적.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패러데이가 이 힘의 작용을 설명하면서 맥스웰에게 영향을 끼쳤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맥스웰이 그러니까 패러데이에게 관심이 있었고 패러데이에게 영향을 받아서 패러데이의 실험을 어떻게 증명하려 했을까? 이미 실험이잖아. 실험적으로는 됐어. 뭐만 되면 되면 수학적으로만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맥스웰이 그래서 연구를 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바로 먼저 나올 게 뭐냐면 전기와 여기서는 전기라고 하지 말고 이 그림 요거 그대로 따라갈게요.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 요 그림 보면은 진동이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진동을 위아래로 하죠. 근데 진행 방향 어디로 해요? 오른쪽으로 하죠. 자기장도 앞뒤로는 하는데 진행은 어디로 해?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력하고 자기력 이 역장의 진동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수직 방향이라는 수직 방향으로 전파가 된다.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거는 뒤에 또 현대물리학이 나올 거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바로 에테르의 존재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에테르의 존재를 믿었어. 힘의 속도가 유한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매질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서 파동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럼 파동이 전달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파동이 전달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빛을 포함해서 중력이나 뭐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도 다 힘이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틀린 내용이에요. 일단 에테르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힘의 속도가 유한하다라는 것보다 요 위에 수직 방향으로 전파된다는 거랑 이 에테르 존재를 믿었다는 거 요거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방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필기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의 작용일까 기억이 안 나네. 전자기력의 작용이겠죠. 전자기력의 작용을 뭘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수학적으로 증명해냈다. 보면은 사실 전자기학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론들을 만들었고 그게 다 실험적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E가 전기장이고 전기력이고 B가 자기력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이 식 안에 E랑 B랑 같이 왔다 갔다 있죠. 요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 보면은 다 수학적으로 했고 요거를 하나의 네 가지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맥스웰은 결국에 이 전자기학을 완성시켰다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하는 실험으로 이 맥스웰 방정식이 맞다는 걸 또 증명을 했어요. 이렇게 맥스웰이 엄청났던 사람이다. 이 정도. 그래서 맥스웰은
요거 세개 꼭 알아두고요. 특히 이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전자기학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다른 과학자입니다. 다른 과학자고요. 여기서 다른 과학자들 보면 맥스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자들도 전자기학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이쪽 파트 4번에서 했던 것처럼 빛도 전자기파라는 걸 밝혀냈어요. 바로 그 가시광선 있죠? 가시광선이라는 거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나와 있었던 것처럼 X선, 감마선, 전파,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의 종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기학의 발달이 가지는 의의는 뭐냐면 이거 왜 이래요? 바로 뭐냐면 기술의 발달로 전자기기나 의료기기 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뉴턴 역학이 해결하지 못한 원거리 물체 사이의 힘의 원격 작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패러데이가 이렇게 이 원거리 작용을 그림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맥스웰은 이걸 수학적으로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확실히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맥스웰의 의의가 아니라 전자기학의 발달로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격 작용 설명은 쿨롱 그리고 패러데이, 맥스웰 요 세 사람 다 해당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토대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한 걸음 더인데 한 걸음 더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전자기력과 중력은 배웠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전기력, 자기력 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맥스웰이 요걸 합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강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랑 붙어 있죠. 그게 왜 붙어 있는가? 요거를 한 거고요. 양력은 이제 이 핵붕괴가 될 때 어떻게 핵붕괴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힘입니다. 이게 총 자연의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하나에 합치려고 해요. 마치 전기력과 자기력을 하나에 이렇게 식으로 합쳐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연에 이 네 가지 힘이 있다. 이 정도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붙어 있고 양력은 이제 핵붕괴할 때, 베타 붕괴할 때 나오는 필요한 힘이고요. 이거는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에서 안 다뤄요. 전자기력을 여러분이 배웠던 거고요. 중력은 여러분이 아는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전자기학까지 끝났어요. 전자기학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게 광학 파트는 좀 중요한 것도 많고 내용이 많아서 80분이 걸렸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물리학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이제 수능 때까지 잘 쉬었다가 다음 주에 대면으로 한번 봅시다.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